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돈봉투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며 자체 조사 대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강래구 감사협회장을 불러 수사했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 10여 명의 돈봉투 수수 정황을 포착한 거로 알려져 관련자 줄소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일 외교부와 국방부 국장급이 참석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동해 공해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도 실시됩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10대 청소년의 생일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상자가 나온 총격 사건이 150회 넘게 이어지면서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전국에 영향을 줬던 황사는 오전에 모두 해소됐는데 이제 비바람이 문제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서울에는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기상재난기자 연결해 봄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비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까? 네, 비는 오늘 밤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시작해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에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로 건조함을 달래주는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문제는 바람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항공편과 뱃길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 밖에 내륙에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것으로 보여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모레 서울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6.8도를 보이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였는데요. 내일 비가 지난 뒤 모레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치솟을 걸로 보입니다. 4월이 아닌 6월 상순, 초여름 기온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동풍이 불게 되는데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 때문입니다. 동쪽 지역인 강원 속초와 동해는 19도, 강릉도 22도로 기온이 낮겠지만 반대로 서쪽 지역인 경기 수원은 26도, 충북 청주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팬 현상은 다음 날 사라지면서 서울 기온이 20도로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는 날씨와 온도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부쩍 늘렸습니다. 지난주 공개 일정만 8개인데 부르는 곳이 워낙 많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지만 야권의 공격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 대전 태평 전통시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매던 빨간 넥타이를 기증했습니다. 행사 수익금으로 신생아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을 선물하는 100원 경매에 동참한 겁니다. 저희가 기성mon팀한테 구입을 한 건데요. 여기 너무 드라이를 안 해온 거예요. 여기 자주 잘 활동하셔서 좋은 가격에 많이 잘 해주세요. 김 여사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상인들과 껴안고 대화하며 한참을 함께 호흡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어 주신 거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동행 취재했던 이 시장 방문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에만 닷새 연속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 11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을 시작으로 납북자 가족 면담과 순직경찰 가정 방문, 빨래방 봉사활동과 고 배승아 양 추모 등 공개된 것만 모두 8개에 이릅니다. 특히 관심사안인 동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거나 프랑스와 동물권 정책 교류를 이어나가자는 등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비엔날레 개막식에 김 여사를 초청했듯 각계각층에서 부르는 곳이 워낙에 많다면서 약자와의 동행이나 문화, 환경, 동물 등 관심 분야를 선별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이달 미국 국빈 방문 때도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동반 행보를 비롯해 빼곡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 화보 전시회라도 준비하는 거냐, 최소한의 공사 구분도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없고 공적 권력을 동원한 사적 욕심 채우기만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공세, 특히 가짜뉴스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조용한 내조를 표방했던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이 부쩍 늘어난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 대표가 직접 사과했지만 자체 진상조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이 없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게 그 이유인데 앞서 이상민 의원은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조사가 흐지부지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거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기관보다도 더 실력 있는 분들로 채워서 내부든 외부든 그런 분들로 채워서 아주 가차없이 성역 없이 가차없게 오목하게 아주 세게 아주 전반적으로 다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현 대표가 좀 가까운 기 때문에 친명계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 지도부의 입김이 들어가게 되면 조사가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으니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던데. 그런 소리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송두리치 다 붕괴될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권의 잘못 중에서도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를 안 합니다. 여기에 관용이 깃들거나 온종주의가 있거나 자기들 쪽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켜가거나 칼날이 무디거나 이러면은요 국민들이 다 알아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꼽는 진단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 역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해명이 굉장히 좀 서투르고 거칠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고 김태호 1차장이 대국민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점을 잘 못 풀어냈는데 정보의 세계에서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과 공개로 해야 될 부분을 이걸 잘 개선을 나눠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해야 되는, 이번에 공개해야 되는 부분은 도청이 있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도청 음지 정보 수집은 기본이고 문제는 우리가 잘 방어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비공개해야 되는 거는 그럼 어떤 부분이 도청이 됐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모르쇠로 하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거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분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가히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에선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온갖 정의로운 미사역으로 표심을 사려 했던 민주당이 뒤에서는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니 국민적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꼼수로 진실을 조금이라도 덮으려고 하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며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국민이 명령한 특검이라며 여당도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과 김 여사 특검 법안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장난하고 계속 특검을 가로막으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거라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배포된 마약 음료 한 병에 1회 투약분의 3배가 넘는 필로폰이 들어간 거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 1명도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마약 음료에 포함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다고요? 네, 먼저 CCTV를 통해 마약 음료가 만들어진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십정동에 있는 주택 지하인데요. 어두운 선반 아래 흰색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마약 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싸서 숨겨놨던 곳입니다. 20대 길모 씨는 이처럼 은밀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 10g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공병과 라벨 등을 국제 우편으로 받은 뒤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만들었습니다. 마약 음료 한 병에 들어간 필로폰은 0.1g 정도로 필로폰 1회 투약량이 통상 0.03g인 점을 고려할 때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급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학생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병을 모두 마신 학생 피해자 1명은 일주일 동안 상당한 부작용에 시달렸고 다른 피해자 5명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경찰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오늘 마약 제조범 20대 길모 씨를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의 발신지를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또 길 씨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박모 씨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길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이모 씨 등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검찰 이송 전 취재진 앞에 선 길 씨는 중국에 있는 이 씨로부터 음료를 제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씨를 포함해 중국에 있는 윗선을 모르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길 씨와 이 씨가 중학교 동창 사이인 점을 확인했고 이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에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범죄의 전형적인 피싱 범죄 수법이 도입된 신종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해 범행을 지시한 3명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윗선으로 추정되는 이들 피의자가 이용한 SNS 계정 등도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인천 숭이동에 있는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구급대원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피해자로 파악됐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조력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JMS 2인자로 불리는 김모 씨 등 6명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을 정 씨에게 유인하거나 성폭행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오늘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반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4학년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 안타까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족이 국회를 찾아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음주살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될 예정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고 배승아 양의 친오빠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곁을 떠나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도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승아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 가족, 오빠, 엄마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 걱정 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거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치사죄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룬다는 그런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도 지난해 3월부터 음주운전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극을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셔틀버스를 투입했지만 일부 구간에 전용 차로가 없어서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개화역과 김포공항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한두 달 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 경기 김포시청 관계자가 버스 전용차로 설치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현재 김포 사우동에서 고촌읍을 지나 개화역까지 8km 구간은 버스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개화역에서 김포공항 입구까지 2km는 버스 전용차로가 없는데 김포시는 이곳에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에 이용객이 몰리자 셔틀버스를 타는 김포 시민들의 이동시간 단축을 도와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구간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어서 서울시 협조가 필수입니다. 통행 속도의 정식성 향상과 골드라인 및 개인 차량 이용 인원을 버스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으며 서우동에서부터 공항까지 버스 전용차로 연속성 확보와 그다음에 공항대로의 버스 전용차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통 버스 전용차로 설치가 넉 달 정도 걸리지만 시간을 줄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내부 실무자들은 뭐 서너 달 걸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서너 달요? 최대한 빨리 뭐 한 달에서 2달 이렇게 한 달, 2달? 예. 김포 골드라인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당시 급한 대로 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5호선 연장 때까지 혼잡도를 줄이는 쪽에 집중하겠다는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골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대책 위주로 일단은 투입을 할 거고요. 바깥에는 분산 대책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역 김포공항 입구 구간 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드는 비용은 3, 4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새 차를 계약하고 실제로 받는 데까지 1년은 걸렸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급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런 출고 대란은 해소됐지만 한 번 고장나면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정비업체에 수리 대기 중인 차량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출고된 신형 모델이지만 엔진 배선을 구하기 어려워서 한 달 넘게 수리를 기다리는 차량부터 언제 새 부품이 들어올지 몰라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범퍼를 고쳐서 쓰는 구형 모델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의 차종의 부품이 간단한 것조차도 지금 수급이 어려워서 차량을 지금 수리를 못하는 차량도 대기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차량 수리하는데 기일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비업체 한 곳에서만 차량 수십여 대가 길게는 5개월 넘게 기약 없이 부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지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망하거나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소비자들은 국산차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현재 동일한 부품 대기자가 560대라고 들었었어요. 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한 달 이상, 2달까지도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는 생산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숨통을 트면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은 크게 줄었지만 이번엔 수리용 부품으로 불똥이 튄 셈입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현대와 기아차의 신차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수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신차 출고 고객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지금 새 차에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빨리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부품 회사는 그것부터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리용 부품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모비스 측은 엔데믹 이후 판매 증가로 일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판매량 증대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대할 만큼 날개를 달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당장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가 보름 넘게 미뤄지면서 얼마나 오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이 유력한데 이럴 경우 확실한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도시가스 난방비 청구서를 받아든 각 가정은 큰 충격 속에서도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노력은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 집계 결과 난방비 폭탄 이후 지난 2월과 3월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7% 이상씩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가스밸브를 잠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로 가격 사인이 들어오면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주저해가지고 정치적인 압박으로 계속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참 안타깝죠. 전기요금도 이미 올해 1분기까지 전년 대비 32.6%가 오른 상황인데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본격 가동되는 6월 이후에 이른바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름이 되기 전에 전기요금을 올려 가격 신호를 줌으로써 전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신호를 줘서 아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전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올 여름도 냉방비 폭탄 이슈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한 자릿수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는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수준을 지나 여러 가지 인상안을 놓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정치권으로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시장 원리에 맞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낳는 건 아닌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르면 이번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같은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약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연구팀이 발표한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점검 자료를 보면 중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1%포인트 성장하면 우리나라는 0.11%포인트 성장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1% 성장하면 우리나라는 0.08%포인트 성장해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을 때보다 개선 효과가 더 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고 대외 거래가 부진하며 우리나라 올해 1분기 대중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는 등 기대했던 성장 파급 효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지난해 1년 동안 4만 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취약차주 126만 명의 36.5%입니다. 전체 취약차주는 1년 동안 6만 명이 늘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 정도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올해로 10년째 요양병원에서 노인 돌봄 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길순 씨. 기본 3교대 근무로 한 달에 평균 7번 정도 야근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힘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고질병처럼 안고 삽니다. 병가를 가려해도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장기 근속 장려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뭐 병가를 쉰다든가 무급휴직으로 쉰다든가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떠나지 않아도 3개월 이상만 지나면 장기 근속 장려금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조 씨와 처지가 비슷한 돌봄 노동자들이 국회에 모여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공유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아이 돌보미는 연차와 사대보험, 주휴수당 같은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이 돌보미 시급은 법정 최저 시급보다 10원 많은 9,630원.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다 보니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기본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근로를 하기 위해서 등원, 하원, 정말 가족 식사 시간을 등지고 아이들을 돌보러 갑니다. 우리 역시 교통비도 자비 부담입니다. 방문 요양 보호사는 파출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거기가 4층이었는데 빌라 바깥에 어떤 안전 받침판도 없는데 유리창을 닦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이 8.3%, 계약직이 91.7%에 달합니다. 계약직의 계약 근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60.1%, 1년에서 2년 미만이 35.4%였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고 고용 불안과 일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이용자들의 비인격적 대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 개선은 돌봄의 질과도 직결된 만큼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노조의 건설 장비를 빌려 쓰라고 강요해 임대료 15억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사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A노조 집행부 소속 50대 남성 B씨 등 3명을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노조는 시세보다 매달 수백만 원 비싸게 장비를 빌려주거나 현장에서 쓰지 않은 장비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 입구를 막거나 집회를 열고 소음을 일으켜 공사를 방해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간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취약시설 2만 6천 곳을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지난 5일 경기 성남시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와 유사한 구조의 노후 교량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점검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적극 활용합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시행한 지 2달 정도 지났습니다. 택시 통금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용객이 줄었고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이전보다 손에 쥐게 되는 돈도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미터기에 기본 요금 4,800원이 뜹니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택시 이용을 이전보다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원래는 4,000원 중반대 정도 나왔는데 올해 2월쯤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한 5,000원 중반쯤으로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야간 할증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 데다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 전에 약속 자리를 마무리하는 택시 통금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친구들 만나거나 할 때 택시도 잘 이용하고 했는데 체감상 거의 가격이 요금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요즘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일찍 집에 들어가요. 실제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13,000여 명 수준이던 심야버스 하루 탑승객은 석 달 뒤 16,000여 명으로 20% 넘게 늘었고 밤 10시 이후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객 수도 지난해 11월엔 47만여 명이었는데 지난 2월엔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먼저 개인 택시기사들의 경우 전보다 수입이 늘어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수입을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밤늦게 10시서부터 20%가 돼 있기 때문에 한 30% 내지 40%는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님이 줄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계속 많이 전같이 타시면은 수입이 괜찮은데 손님이 줄었어요. 그래 빈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금 올리기 전에도 야간에는 손님이 좀 있었어요. 법인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매일 20만 원 가까운 산악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줄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부 풀어가지고 서로 뭐 경쟁식으로 그냥 너도나도 그냥 차들이 그냥 많이 쏟아져가지고 요금은 올랐지만 아주 힘든 면이 많아요.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불거진 택시 대란은 해결됐지만 손님과 기사 모두 불만이 늘어난 겁니다. 택시 요금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일찍 귀가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택시 기사님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또 불만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어찌 됐든 한 번 올린 대중교통 요금을 다시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2달 지났지만 시간이 더 지날수록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시는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택시 대란을 해결해 시민들의 편의도 늘어난다며 큰 폭의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시행 2달째 결과적으로 택시 대란을 해소하긴 했지만 시민들과 기사들의 불만이 쌓이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어서 김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한동안 뜸해졌던 모임이 많아지면서 늦은 시간 택시를 타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며 택시기사들은 이미 배달이나 택배 쪽으로 옮겨간 뒤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매일 밤 택시 잡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떠난 택시기사들을 돌아오게 할 방법은 수입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공급을 늘려서 시민들이 이 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도 드릴까 생각해서 기본 요금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LPG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정책은 효과를 거뒀을까? 개인 택시의 경우 지난해 부재 해제에 힘입어 심야 시간에 3천여 대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택시의 숫자는 요금 인상 뒤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매달 회사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요금이 오른다고 손해지는 돈도 늘지는 않아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이유가 되기엔 부족한 겁니다. 요금 인상이 택시 매출 증가로 뚜렷이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서울 법인 택시의 하루 매출은 평균 20만 6천 원으로 요금이 오르기 직전 2달 평균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택시비가 부담스러워진 승객들은 더 저렴한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어서 전체 운행 시간 중에 승객이 탑승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차율이 법인 택시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영업 건수는 하루 24건에서 19건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으로 공급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대신 수요를 쪼그라뜨려서 택시 대란을 해소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단번에 지나치게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린 게 문제라며 무엇보다 최대 40%에 달하는 심야 할증률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할증을 그러니까 11시부터 40%는 아까 너무 급격한 상승에 대한 좀 염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활동량이 있어야 저녁에도 그래야지 수요가 있는 건데 저녁에 활동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오름폭은 운송 원가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면서 탑승 수요는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반년 뒤쯤엔 다시 회복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기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추가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2,000원을 양방향에서 면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어제까지 1단계 조치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 아침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다른 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흉기에 찔려 목 부위를 다친 여학생 1명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흉기 난동을 벌인 남학생은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24살 기무라 유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위력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기무라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와카야마시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기무라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오면 얘기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한 어시장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뒤 주변에 있던 어부 등에게 제압됐습니다. 경찰은 기무라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금속 파이프, 공구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뒤 쿠데타만 15차례 일어난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번엔 군부 세력 내 무력 충돌이 불거졌습니다. 외부 세력의 주도권 쟁탈까지 끼어들면서 자칫 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공 비행하던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수단 정부군이 수도 하르툼의 비행장을 공습한 것입니다. 정부군은 시민에게 알아서 대피하라고 알린 뒤 대대적인 전투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It sounded like there was a thunderstorm of sorts, and when we woke up and went outside, there were fighter jets, and just sounded like gunshots. 무력 충돌은 군부의 실력자 사이 알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군을 이끄는 부르한 장군과 반군으로 지목된 신속 지원군의 다갈로 장군, 독재자 알바시르 대통령을 몰아낼 때 힘을 모았던 두 사람은 쿠데타 성공 뒤 등을 돌렸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전투가 수도를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이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verything is closed, and the electricity cutting from yesterday until now, no water, no electricity. 지정학적 중요성과 풍부한 지하 자원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는 수단의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을 외부 세력의 대리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입을 모아 대화를 촉구했지만 해결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Invito a pregare affinché si depongano le armi e prevalga il dialogo per riprendere insieme il cammino della pace e della concordia. 군부 세력의 무력 충돌이 내전으로 번져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에서 10대 청소년의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총격 사건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어지럽게 몰려있고 사람들은 서로 묻고 답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바쁩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미국 엘라바마주 동쪽의 3,200명이 사는 데이드빌. 한 10대 청소년의 생일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직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용의자 파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소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There were 4 lives tragically lost in this incident, and there's been a multitude of injuries. As they said, this is going to be a long, complicated process. 엘라베마 주지사는 주민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한다며 폭력은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고 애도했고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당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에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현상금 3천만 원을 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달 말에는 테네시주 내슈빌 지역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 올해 들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상자가 나온 총격 사건이 150회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는 총기 난사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진선규, 전종서 배우 주연의 몸값이 국내 OTT 작품으로는 최초로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20일 시상식을 앞두고 칸에서 공식 일정에 들어간 배우들은 K 콘텐츠의 힘을 실감한다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경쟁력이라며 강조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제 스타일. 성매매를 목적으로 몸값을 흥정하는 현수.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신매매 판매대에 묶이게 되고 사람들이 현수의 몸값을 매기며 상황이 반전합니다. 이번엔 대지진이 건물을 덮쳐 뜻밖의 위기가 찾아오고 살기 위해 속고 속이는 무자비한 사투가 펼쳐집니다. 동명 단편 영화를 원작으로 한 국내 OTT 티빙의 6부작 드라마 몸값이 전 세계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드라마 마더 이후 2번째로 칸 국제 시리즈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국내 OTT 작품으로는 첫 진출입니다. 처음으로 칸에 입성한 진선규 배우는 경쟁 부문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K 콘텐츠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 콘텐츠의 힘이 이 정도로 크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는 있어요. 한국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고스란히 잘 담은 것들이 외국에서 보기엔 굉장히 큰 색다름과 매력이 생기는 것 같고. 영화 버닝으로 2018년 데뷔와 동시에 칸 국제 영화제에 진출한 전종서 배우는 5년 만에 칸 국제 시리즈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진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력과 매력, 이런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리즈 부문에서는 뭔가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작품 안에 이제 배우로서 오게 된 게 되게 뜻깊고 영광인 것 같고요. 몸값이 베스트 시리즈와 각본상, 배우상 등 5개 부문에서 후보작 9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수상 여부는 우리 시각으로 20일 새벽 발표됩니다. 이번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는 KT 스튜디오 지니의 종이달과 시즌 미드나잇 호러 6개의 밤, 티빙 아일랜드도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지만 기온은 제법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앞으로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황사가 예상보다 더디게 해소되면서 여전히 공기가 탁합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사가 잔류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기온이 더 오르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후 중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합니다. 서울 18도, 대전 21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져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에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때일은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